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일단 15분밖에 없으니까 놀면은 그냥 바로 보낼 수도 있는 시간이고 하려면 또 뭘 많이 얘기해야 돼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언리얼 엔진은 다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엔진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네거티브 하잖아요, 지금. 예, 여기 뭐 디자인 진흥원에서 불러주셨지만 사실 그동안 정부기관과 요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영상이 안 나오는 관계로 제가 CG를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리얼 엔진이 다양한 산업의 분야에 쓰인다는 얘기고, 일단 제가 세션에서 처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산업군에서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 리얼타임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건 이전에 콘텐츠 산업은 제가 일부러 내용을 뺐는데요. 이미 뭐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 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거의 모든 부분이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사실은 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얼타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한 5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한 40여 개 됩니다. 협회는 2개 있고요. 그 40여 개 중에 90% 이상이 현재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리얼타임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고 있고, 올해 개봉할 국내에서 만드는 장편 애니메이션의 80%가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영화 같은 경우도 뭐 실제로 인카메라 VFX라는 뭐 버추얼 프로덕션 인카메라 VFX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군요. 예. 영상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사실 오늘 이 게임이나 미디어 쪽 오신 그 관련자분이 오시는 줄 알고 그런 내용 다 빼버렸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는 100% 언리얼 엔진이 이용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는 이미 2016년도부터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한 550여 개의 영화와 TV 시리즈 등이 리얼타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외의 분야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 쪽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리얼타임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를 이루어가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로 위시되는 이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은 경우에 리얼타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해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국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H사, K사, 예, 이미 이 제품 설계와 그 제품 설계를 통한 시각화 부분에서 언리얼을 통한 리얼타임으로 남양 연구소 시스템들은 다 교체가 됐고요. 예를 들면 볼보나 포드, GM, 리비안, 그리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몇 개 회사들은 앞으로 자동차의 계기반이나 인포도 다 언리얼 엔진으로 그리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미 발매된 험머 EV나 리비안 자동차들, 그리고 포드의 머스탱 5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 자율주행에서 도로주행 데이터들이 학습하기 위한 가상공간과 디지털 트윈을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 소니도 발표했죠. 자기들이 만드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그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교육은 언리얼로 시작한다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런 산업의 얘기들을 드린 이유는 결국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앞으로 이 모든 콘텐츠들은 결국은 리얼타임으로 소비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처음에 이제 리얼타임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기존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바로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의 제작 공정을 효율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상으로 치면은 프리비즈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콘티라고 하죠. 그냥 예전에 영화나 애니메이션 콘티를 그려도 사실 마야 같은 데서 굉장히 딱딱하게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이미 리얼타임 엔진을 이용해서 프리비즈 단계에서 이미 날아다니는 용들을 가상의 카메라를 들고 액터들과 촬영 감독님들이 들어가서 찍고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은 이제 리얼타임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들이 양산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 산업을 위시해서 이미 자동차 산업들도 브로셔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출력물로 안 만들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출력물을 안 만들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더 이상 이제 정지된 오프라인 렌더링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고 리얼타임 콘텐츠로 전달되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저는 궁극적으로 모든 콘텐츠들은 다 리얼타임으로 소비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통 영상이나 콘텐츠나 정보를 취득하는 채널이 보통 뭐 방송, 영화, 유튜브 이런 이제 영상물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인데 이런 영상 플랫폼들은 다 리얼타임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들을 바뀌게 될 거고
자, 모든 컨텐츠들이 결국은 리얼타임으로 소비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모든 컨텐츠들은 다 인터랙티브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제 모든 이 문화적인 이제 역사를 보면은 사실 컨텐츠들은 항상 몰입감을 높이는 쪽으로 왔어요. 그거는 꼭 비단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니라 일단 정보를 전달하는 쪽도 다 그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리얼타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싸고 가장 압도적인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머시브, 인터랙티브를 붙이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공연이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인터랙티브 없는 게 좋아. 괜히 어설프게 인터랙티브 넣어갖고 막 스토리가 멀티 엔딩이 되고 해서 감동이 떨어지느니 그냥 작가나 감독이나 연출자가 원하는 온전한 100%의 내러티브를 느끼고 싶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트래비스 스캇과 에픽게임즈가 2020년도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진행했던 콘서트를 통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예, 이거 하도 모든 기관에서 메타버스 얘기할 때 갖다 써서 대부분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포트나이트 안에서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가수와 함께 공연을 만들어서 대륙별로 한 번씩 딱 5번 공연을 했는데 그 5번의 공연 동안 2,750만 명의 유니크 유저가 4,580만 번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 숫자라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탑 가수가 월드 투어 하면서 한 20번 정도 비행기 타면서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해도 100분의 1도 못 채우는 숫자입니다. 예. 그럼 이 공연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뭐 물론 포트나이트가 인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망했지만 해외에서는 인기가 있는 플랫폼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공연을 실제로 포트나이트에서 보고 뭘 느꼈냐면 제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구나. 저는 그전까지 게임 베이스였기 때문에 이머시브 콘텐츠에 필요한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게임 이상의 난이도가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공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별다른 인터랙션이 들어가 있나요? 무슨 뭐 AI나 VR 같은 걸 이용해서 제가 방구석에서 막 진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면서 제 아바타가 게임 안에서 따라하나요? 아니죠. 제가 이걸 공연을 보면서 한 거는 어두컴컴한 방에서 책상에 앉아서 키보드로 이모티콘 명령 누르고 노래 부르는 버튼을 찍은 게 다예요. 근데 이 마우스 클릭질, 이 히키코모리 같은 마우스 클릭질이 이 공연을 저한테는 세계에서 가장 이머시브한 공연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공연을 보고 제가 느낀 게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내러티브, 이 고정된 내러티브를 통한 어떤 일방향 스토리 전달 컨텐츠와 인터랙션 컨텐츠가 서로 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우선 알았고요. 왜냐면 이거 인터랙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이 바뀌진 않잖아요. 예. 2번째는 실제로 생각보다 관객들이 느끼는 몰입감을 높이는데 기술적으로나 컨텐츠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터랙션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 이제까지 막연하게 그냥 되게 높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유튜브 가면 풀 버전 있는데 그거 봐야 하등 소용없습니다. 예, 저도 이거 2개를 다 보고 느끼는 건데 컨텐츠를 만들거나 컨텐츠를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음번에 저희가 포트나이트에서 이런 공연을 할 때 무료니까 깔아서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궁극적으로 결국 모든 컨텐츠는 다 리얼타임 인터랙티브 상호작용 형태로 소비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 그 시절에는 뭔진 모르지만 이런 리얼타임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새로 나오게 되죠. 왜냐면 지금 모든 메인 콘텐츠 플랫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방송, 유튜브잖아요. 거기서는 리얼타임 콘텐츠를 소비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가능한 영역이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사실은 여러분들이 리얼타임 인터랙티브를 소비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뭘까요? 예, 저도 묻기 싫어요. 이렇게 정답 적어놓고 묻는 게 요식행위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예. 게임이죠, 게임.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그걸 묻죠. 그러면 게임이 메타버스냐고. 저는 게임과 메타버스가 같은 시작점을 가지고 있지만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메타버스는 게임이 없는 현실과의 접점이라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게임은 현실과 단절돼 있어요.
게임 안에서 제가 캐릭터 신발을 하나 디자인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찌됐건 A라는 게임 안에서 A에 맞는 디자인 컨셉과 세계관에 맞는 다른 어떤 것과도 공유되지 않는 신발 디자인이 나와야 돼요. B 게임에는 당연히 또 신발이 필요하겠죠. 예, C 게임은 신발이 필요하겠죠. 근데 메타버스는 꼭 현실과 단절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가상화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컨텐츠가 부족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컨텐츠가 부족해서 사실 회사들이 사람을 못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니나 이런 데서 게임 같은 거 점점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값을 올리고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는 결국 모든 콘텐츠가 완전히 부족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콘텐츠 어디서 채우느냐? 첫 번째는 바로 제가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게임이 아닌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의 모든 산업에서 제작되는 3D 콘텐츠들이 가상 공간으로 흘러오게 될 거예요. 웃긴 게 여러분들 뭐 지금 뭐 건축이나 자동차나 하면은 옛날처럼 무슨 뭐 옷 디자인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카메라 들이댈 때나 연필로 뭐 종이에다 그리는 척하지 카메라 치우면 다 컴퓨터로 요즘은 다 옷 디자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실의 제품과 프로덕트들이 서비스들이 기획되는 단계에서 이미 3D 콘텐츠 데이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상 공간에서 콘텐츠가 부족할 때 그걸 다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의 실제 제품들과 연결된 3D 콘텐츠들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오고 소비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가상 공간이 현실과 접점을 가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A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가 나이키가 만든 신발을 신게 되면은 그거를 B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서 그거 또 신어야 돼요. 게임하고 다른 개념이죠. 뭐 어찌됐건 에픽게임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메타버스, 에픽게임즈가 보는 메타버스는 별거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즐기고 사고 소비하는 모든 경험과 콘텐츠, 서비스들이 가상 공간에서 그냥 이어져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신형 안무를 새로운 노래에 대한 안무를 포트나이트에서 제일 처음 공개해서 실제 연결을 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터렛 감독의 그 영화를 트레일러를 포트나이트에서 최초로 공개했다든지 지금 보시면 에미넴의 작년 11월에 포트나이트에서 했던 공연인데 에미넴이 공연을 10분짜리 공연을 메타버스 포트나이트 안에서 했다든지 요때 동접이 1,550만 이었습니다.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산업 2개 중에 하나가 슈퍼카 업체인데 그 슈퍼카 업체의 정점인 페라리가 자기들의 신형 자동차 발표를 일반적인 전통적인 매스 플랫폼이 아니라 게임 안에서 하고 물론 실제 차하고는 다르겠지만 유저들한테 실제 몰아본다라는 개념을 전달한다든지 그냥 결국 메타버스는 저희가 볼 때는 그냥 현실과 연결된 재미있는 경험들을 가상 공간에서 이어서 하면 메타버스예요. 예. 나이키도 마찬가지죠. 뭐 나이키 얼마 전에 포트나이트의 섬으로 만든 이 제품과 미니게임을 할 수 있는 섬이고 BMW도 신차를 포트나이트에서 발표하고 패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요거 시간이 많으면 이런저런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메타버스 처음 나오면 구글이나 한 데서 만든 게 제일 처음 만든 게 뭐예요? 회의실 있잖아요. 회의실. 다 헛짓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 메타버스에서 통할 거는 저희는 엔터테인먼트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거는 AI하고도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왜 사람들이 일할 때 화상통화 안 하고 카톡이나 슬랙 같은 걸 쓸까요? 카메라가 안 들려서? 센서가 없어서?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아니죠. 쓸데없이 얼굴 보고 일하는 거 말하는 것보다 텍스트로 그냥 전달하는 게 일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밑에 세대는 이미 말로 하는 것보다 키보드 치는 게 화면 터치하는 게 훨씬 빨라요. 단순히 나가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생각의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일을 베이스로 생산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일부러 카메라 갖다 놓고 사람들이 얼굴 보고 표정을 읽게 한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사람이 가장 비효율적인 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메타버스는 사실 플랫폼이에요. 네트워크 플랫폼이고 콘텐츠 소비 플랫폼이지만
핵심은 그 안에 소비될 콘텐츠라고 봐요. 지금 20초 남았으니까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예. 사실 왜 메타버스가 지금 이렇게 사기꾼들의 단어가 됐을까요? 정부 돈을 받아먹는 마법의 단어가 되고, 제가 이 얘기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한 2년, 이제 3년 됐죠. 3년 전부터 정부기관이나 가서 얘기하면 다시는 안 불러요, 저를. 예. 제가 이 비유를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털어놓고 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무도 컨텐츠라는 영화를 찍는 사람이 없어서 영화를 못 찍고 있는데 거기다가 세금 들여서 영화관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예,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메타버스 지원 사업 잘 보세요. 90%, 95% 플랫폼 지원 사업이에요. 메타버스는 플랫폼이 맞지만 플랫폼만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거는 영화관을, 죄송합니다. 단어를 좀 순화해서 영화관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돈 들여갖고 영화를 찍는 기술을 만들고 영화를 찍는 사람을 키우고 영화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툴이나 카메라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화관 문짝 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돈 까놓고 성과가 안 나오니까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열심히 일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기꾼이 되고 진짜 돈 받던 사람들은 이제 AI로 다 옮겨탔죠. 에픽게임즈는 이런 부분에서 원래 정부에서 막 메타버스 할 때 저희는 되게 싫어했어요. 왜요? 뻔히 보였거든요. 옛날 VR, AR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거고,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진이 강력해지면서 현실의 제품의 3D 컨텐츠들이 점점 더 잘 나오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툴을 개선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봐요. 예. 궁극적으로 저희는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고, 메타버스란 단어가 사기꾼들 때문에 안 쓰이게 되더라도 뭔진 모르지만 결국은 리얼타임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은 나오게 될 거니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